네,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헝다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려가 완화됐다가 다시 불거졌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기 변동성의 이슈이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는 네. 하나 이슈와 우려가 산 넘어 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세요? 네, 이게 항상 98년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항상 문제 없다라고 하는 데서 터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외환 보이고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IMF 터졌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나 모기지가 채권이 빠지나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터지니까 세계 경제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근본에 있는 어떤 원인, 그거를 파악을 해봐서 판단을 해야지 뉴스에서 제공되는 대로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중국 관련된 헝다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예전에 보상은행이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기업도 휘청휘청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흔들린다고 할 때 중국 지도부가 그냥 대출해줘, 그냥 쟤 날려버려, 문제없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시 한마디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 중국은 공산당이 먼저 생기고 그 공산당이 국가를 건설하고 군대를 만들었죠. 홍위군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 밑에 다 은행 시스템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말 한마디면 그냥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기도 하고 불안전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 틀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분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헝다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날리면 자산 처분하고 은행 시스템으로 번지는 거를 막아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2박 3일짜리 이상의 조정은 추가로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초미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금융 시스템으로 번져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소프트하게 랜딩을 해야 되는데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술을 그냥 바닥으로 틀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반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헝다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전기가 부족합니다. 석탄 가격이 4배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앞으로 지금 5불인데 2불 하던 거가 5불까지 올라왔는데 저거 15불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죠. 그런데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해야 되는데 석탄 자꾸 떼면 공기도 더럽고 CO2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 올림픽까지 개최하면서 니들 글로벌하게 그렇게 좋은 것만 챙기고 탄소 배출 관련된 거는 협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위상 자체에 대해서 위신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기가 문제인데 전기 부족이 문제인데 앞으로 가동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물가가 자극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중위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중위가격 가처분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배수로 나눈 겁니다. 선전 같은 건 46년 그러니까 100명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꼴찌를까지 마련해 놓고 50위 정도 되는 중간 그러니까 이건 중산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평균 값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순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번 돈의 가처분 돈은 세금 내고 보험 내고 나머지 처분할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모아서 46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비싸다고 하는 파리라든가 뉴욕 같은 건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판단할 때 보통 우리나라는 10배, 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강남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8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30억까지 올랐죠. 지금 뉴욕이나 이런 데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전, 홍콩,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이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물론 이 문제가 번지는 루트는 다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뢰밭과 같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폭탄이 터지면 그냥 중간에서 빵 터지고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마는데 이 지뢰밭은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탠스틸이라고 하죠.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해외 분석 자료들을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면서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이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그 채권 자체,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 자체를 증권, 보험, 은행들이 나눠 가지면서 신용 공색이 나오게 됐고, 이거 큰일 났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뱅크런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프라자 합의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부양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자라고 하면서 대규모 규제 완화라든가 부동산 개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쿄 중심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던 회사가 주변으로 계속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직접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은 전부 담보대출이었고요. 미국 시스템은 이미 발생한 채권을 거래를 하는 채권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부실이 나면서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미국하고는 다르게 이쪽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 담보대출 잡은 것들을 돈을 안 갚으면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으로 되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20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헝다 문제에 대해서 그 개별적인 이슈로 봐서 헝다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중국 내부적으로 전기 문제라든가 부동산발 문제가 크게 확장이 되면서 경기가 다운턴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제조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인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촉발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전체적인 실물 경기에 대한 이런 침체에 대해서 그 변수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에는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 안 된다. 그러면서 금리는 안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아닌 거죠. 네. 네, 올라가고 있고 지금 문제는 이제 2019년에도 사실은 그때도 이미 K형 성장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용 실업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고 백화점, 뭐 식당 이런 데로 사람 돌아가면 완전 고용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고평가, 수급, 유동성, 그 다음에 기업 실적과 연관된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이슈가 결국 증시의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평가 부분은 뭐 어닝 일드, 주식 투자를 그냥 계속 해놔도 채권 수익률만큼 안 나온다. 인플레가 튀어버리게 되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버피치 레이시오나 PSR로 봤을 때 이미 자산 가격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실적마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받쳐줬던 개인 투자 자금 유입이라든가 주식 비중이 높아진다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좋은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미국 자사주 매입 규모입니다. 이거 2022년에 저금리 타고 많이 2021년이죠.
저금리타고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좋아질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일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살살 올리고 미 상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들 자꾸 돈 줬는데 시설 투자 안 하고 월급 안 올려주고 자사주 매입해서 스탁 옵션 니들 그것만 하게 되면 거기에다 페널티 때린다라고 하면서 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자사주 매입에 쏟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조입니다. 기조.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 제정되거나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매수해버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O 관련된 흐름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수가 2021년 8월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이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IPO,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공급입니다. IPO가 막 늘어나면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말고는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지수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IPO가 늘어난 곳들을 잘 보시면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조정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요거 보시면 글로벌 자금 흐름 관련된 겁니다. 펀드가 사야죠. 기관 투자가 뭐 자사주 뭐 큰 돈들이 사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가계가 더 이상 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펀드라든가 자사주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펀드들이 자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을 사든가 해야 되는데 4주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흐름 나온다는 거고 실제로 한국 관련된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도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만 끝나고 다시 매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어닝 일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늘어나는데 주식시장에다 돈 때려박을 인베스터 어떤 기관 투자가들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9월 FOMC 점도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국채 수익률은 요 하얀색으로 반영이 하고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적정한 게 1.5%, 그 다음에 2% 넘어서는 구간까지도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른다고 점도표를 수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 안 오고 트랜지터리라고 얘기하더니 트랜지터리가 아니라 트라제터리가 된 거죠. 그냥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남은 부채 한도 문제와 결합이 되면 컨틴전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는 그동안 50여 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 문제는 상하원,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하원의 알력 다툼, 그 다음에 내년에 중간선거 관련된 거에서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7일 날 하원에서 1.2조 상원에서 넘겨받은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라고 통과를 시키면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게 노이즈가 생기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부채 한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부양 법안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말씀을 들어보면 글로벌 변수에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꼭 일이 터졌다라고 말씀주셨고 중국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미국도 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더불어서 이제 보수적인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이 좀 돼요. 이번 주 일정에서는 좀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해서 그럼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정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 성향 자체가 원래 조심하자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마다 다 성격들이 있으니까. 네, 또 이런 리스크를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완전히 뭐 지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고평가 상황 맞은 거고 지금 한국 지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뒤로 들어가서 이거 그때가 고점이었다 이렇게 하면 계좌는 이미 부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고,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 나옵니다. 수요일 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신규 주문, 뭐 월요일부터 계속 준비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금요일 날 나오는 코어 PCE 지표입니다. CPI나 PPI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비중이 조금 CPI보다 적다라고 하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대한 반영을 좀 덜하는 지표인데,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어떤 금리 우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급락 장세에서 9월 장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 잡고 천천히 네.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도 이를 받쳐내줬는데 10월에는 좀 어떤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네, 원래 저 4분기 때는 원래 개별주든 지수든 굉장히 위험한 장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얘기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됐습니다. 너무 잘 갔어요. 네, 너무 잘 갔으니까. 저거 와서 위험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와 기조, 금융당국의 기조 자체를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고요. 박스권 장세는 계속 될 거다. 지수 급락할 요인도 급등할 요인도 별로 없어 보인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살려고 하면 환율이 빠지면서 외국인의 애티튜드가 환율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1180원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세력들이 잠깐 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 선택을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순식간에 부러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 비중을 갖고 가면서 50% 이상 갖고 가면서 지수 급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바이더 딥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동향,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가계대출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거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을 쪼였더니 이 은행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줄고 있는데 비은행,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저축은행 가서 빌리는 겁니다. P2P까지 빌린 거 생각하면 이거 훨씬 넘어섰을 겁니다. 대출 유형들이 그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이었기 때문에 집 사기 위해서 샀다라고 한다면 그걸 죄니까 신용대출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고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조금만 올라가면 빼갖고 얼른 나 부동산 저거 빚 갚아야 돼. 신용대출 상환하라고 하니까 돈 빼야 돼.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를 하는 걸 보시면 6,5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물은 매도를 친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아 올리지 않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차트가 보시면 저항권에서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음봉이 나거나 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나서 흔들어 버리면 그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 내내 조심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10월장에서는 계속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 종목 안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이잖아요. 네. 지난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SK 케미칼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날 추천하고 나서 12%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죠. 분할한다, 물적 분할한다. 그런데 뭐 LG 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가총액 100조짜리인데 그중에 80조가 배터리 회사인데 그 알맹이죠. 그 80조를 분사해서 거기다 80조를 더 엎어서 160조짜리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물적 분할하면 깍대기 지주사만 갖고 있고, 이거 알토란 같은 회사는 나는 주식을 홀딩스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분할하는 거 매출 비중 5%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분 가치를 쳐주자라고 하는 지주사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거 백신으로 인정을 자꾸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거 매출에 대해서 좀 어떤 여의도에서 까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좀 둔탁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지금 가치가 3분의 1 정도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인프라 충전 관련된 원익 PNC라든가 3기 같은 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건 제외를 제가 시켜드리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 해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사트 관련된 거는 삼성 투자 관련된 거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 반등하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면 이런 것도 제외를 시켜놓고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또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은 건 이제 수소 관련된 거랑 인프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투자할 만한 게 LG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인터는 실적 따박따박 나오고 전기차, 수소차로 연계되니까 한번 사보시라고 했는데 주가 흐름이 그다지 섹시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 지금 3조 정도 되는데 5조 원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어떤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독과점화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밑에 있는 LCC 중에서는 감자하고 유상증자까지 결정이 나 있는 제주항공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다. 백신 맞고 나면 가고 싶은 거 뭔지 하고 싶은 거 뭔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행 가서 쇼핑하고 그런 거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포인트로 잡은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관련주 찾고 계신데 저는 뭐 뉴라고 하는 업체, 드라마 제작 업체, 텐트폴 업체들 다 좋을 겁니다. 아마 이쪽 괜찮을 건데 비쌉니다. 그래서 잘 추천을 안 했던 건데 디즈니가 OTT를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 있는 집에서는 전부 이거 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와 줄돼 있는 기업이 뭘까? 그 뉴라고 하는 NEU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 한번 보시고요. 세아제강, 스테인리스 스틸 강관 업체인데 야들이 원래 미국에 덤핑 관세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국산을 안 들여오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한국산 대신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관세를 좀 물론 뭐 그게 5년짜리였기 때문에 저거 한 건데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빠질 때 잘 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주사이긴 한데 세아제강 지주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있지만 영국의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거를 공장을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연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세아제강과 함께 뉴를 또 주의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전략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